땅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정계를 담아 김치를 만들어 온 사람. 그녀가 담아온 것은 그 모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해물석박지를 고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게 여기에서 다 나의 모든 DNA가 여기 있는 거죠. 해물석박지는 그녀의 DNA이자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다. 명인의 타이틀을 줬으니까 나의 신분이기도 하고 나의 사회적 위치도이기도 하고 모든 거예요. 이제 이 해물석박지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물석박지 속에 자연의 건강한 기운도 자신의 인생도 함께 담아낸 사람. 그녀는 해물석박지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다. 언제나 그곳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차오르는 그리움. 금강이 흐르는 웅포는 이하연 명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운 고향이다. 이 금강하구를 한번 싹 바라보고 한번 돌아가면 후련해져요, 속이. 그게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서 컸으니까 저의 모든 정서나 모든 것들은 여기서 다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쁘죠? 제 고향이에요. 가장 예뻤던 고향의 기억. 그 기억 속에는 넘실대던 푸른 포구와 갖은 물고기들을 실어 나르던 고기잡이 배들로 가득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황포도떼가 다녔었고 그다음에 뗏목이 다녔었어요. 뗏목이 이렇게 강에 둥둥 떠서 애들이 그거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웅포 포구에 배가 들어와서 황석어젓, 조기젓 이런 거를 그 동네 우리 친구 집에는 그걸 담가서 팔고 하는 그런 젓갈집이었고요. 물고기가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물이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갈치, 우어, 그다음에 뭐가 많이 왔냐면 서대라고 하고 그때는 저희 어릴 때는 박대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특히 조깃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평도하고 백령도가 가까워서 조깃배가 많이 들어와서 조기 이렇게 말린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김치는 추억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김치는 고향이기도 하고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하연 명인에게 김치는 곧 어머니, 어머니의 손맛과도 같았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어릴 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다 잘하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왜 그 오징어하고 문어를 막 가위로 오렸는데 그걸로 꽃을 만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모든 음식을 잘하셨지만 특히 김치가 그렇게 저희 동네에서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났었던 게 어머니는 김치 담글 때 특히 김장철 김치에 갖은 정성을 다 하셨어요. 그중에 조기도 저며놓고 갈치기를 넣고 담그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김치를 많이 담그셨어요. 근데 거기에 국물이 짜작짜작하게 해서 위에다가 돌 같은 거 눌러놓고 그 국물까지도 다 먹었던 그런 김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천지가 야식 먹을 게 많지만 그때 밤참으로 놀다가 배고프면 남의 솥단지에 식은밥 그리고 김치 그거 서리에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김치는 저희 집 거였대요. 우리 언니 말 들으니까 김치는 저희 집 거였고 야 그만큼 우리 어머니 김치가 맛있었다. 그리고 식구 수에 비해서 식구도 많았지만 더 넉넉하게 담가요. 퍼다 먹을 걸 계산해서. 그게 저희 어머니 김치였어요. 18의 나이에 옹포로 시집와 시댁의 내림 음식을 익혔던 친정어머니.
어머니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 포기김치 할 때 조기를 저며 놓고 조기 저면은 뼈와 머리가 있잖아요. 그걸 끓여서 육수를 썼어요. 그리고 황석어젓도 그 국물은 전젓국이라고 해서 그냥 막 삭은 거 국물을 쓰고 건더기만 따로 체에 받쳐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것도 한지에 받쳐요. 기름기 싹 걷어가지고 그렇게 김치를 담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김치가 지금도 제가 담근 김치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 김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포기 싹 꺼내가지고 머리 딱 잘라서 쭉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그 맛. 정말 그 맛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어머니 못 따라가요. 어머니 옆에서 제가 막내딸이었는데 하는 걸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때 음식을 하시거나 그러면 꼭 부엌에서 불을 뗐고, 언니들 시집 보내고 어머니 음식 하실 때 딸이 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왜 전라도 말로 종그레기 부려 먹듯 나만 부려 먹는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잔심부름을 많이 하다 보니 어머니 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머니의 손맛. 하지만 어머니의 솜씨를 가장 많이 닮았던 막내딸은 어느새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이어가게 되었다. 어머니가 해방 때까지 저기 웅포 지나서 공주 사는 그쪽에서 음식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음식점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남에 한정식집을 딱 차리고 저희 친정 가족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큰 오라버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큰 오라버니가 70대셨어요. 지금 그런데 오셔가지고 네가 어머니의 손맛을 네가 이어받았구나 그러세요. 어머니가 명인에게 물려준 유산. 그것은 솜씨와 손맛뿐만은 아니었다. 해산물과 젓갈이 넘쳐나던 웅포 포구. 그 고향의 맛이 담뿍 담긴 해산물 김치는 명인을 또 다른 길로 이끌었다. 어릴 때 보아왔고 먹어왔던 것이 김치를 하면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김치에다가 갖가지 해산물을 다 접목시켜 보거든요. 제가 접목시킨 게 한 50여 가지 했어요. 그게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킹크랩까지도 다 김치를 담가봤고, 울진 대게, 그다음에 뭐 서산 꽃게 다 담가봤는데 결국은 해산물이 들어간 게 더 맛있어요. 더 좋은 김치 맛을 찾아 모든 것을 쏟아온 그녀. 그 모든 원동력은 김치 맛의 뿌리가 되어준 해물 석박지였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그리고 다시 이하연 명인에게로 이어진 내림의 맛. 해물 석박지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지금도 그녀는 모든 재료를 꼼꼼히 살피는데 이하연 명인이 걸어온 길, 그것은 김치의 근본을 지키는 길이었다. 배추밭에서 왜 배추 이파리가 모든 걸 다 포용한다고 했죠. 그 배추 이파리 사이사이에 어떤 걸 넣어도 너무 싱거워서 상하지만 않으면 김치가 다 돼요. 그 치마폭 속에 뭐가 들어가도 다 포용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이게 가금육까지도 다 되고, 해산물은 조기, 낙지, 갈치, 명태, 오징어, 뭐 문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치는 정말 그 모든 미각의 최고수들이 느낄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마폭 같은 배추. 어떤 재료든 포용하고 어우러지게 하는 힘이 김치에겐 있다고 믿어왔다. 모든 음식은 뒤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가지 말고 막 더 편하게, 더 간편하게,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가공식품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김치는 뒤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김치에다가 뭘 이렇게 첨가물을, 인위적인 첨가물을 섞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냥 있는 재료 그대로 좋은 젓갈 써서 좋은 소금 쓰고 해서 간 맞으면 맛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맛을 만들어준다. 그냥 자연 그대로 김치답게, 그러니까 뭐가 뭐답게 하는 게 중요한데 김치는 김치다워야 돼요. 김치다워야 하는 것. 그 근본을 잃지 않기 위해 이하연 명인에겐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나름의 철칙이 있다. 가능하면 전 제철에 하려고 하고요. 제철 음식. 두 번째로 가능하면 로컬 푸드예요. 이게 많이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매연이 나오고 환경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쓰게 되거든요. 간이 너무 짜지 않게. 그렇다고 적절한 선에서 염도를 지켜줘야 김치다워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맛있는 젓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젓갈 담그는데 소홀하지 않고, 그때 좋은 소금을 써야 된다는 거 제가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어떤 행동으로 그거를 옮기고 있죠. 그녀에겐 24시간이 언제나 모자라다. 늘 빠른 손길로, 늘 종종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녀에게 명인의 길은 그렇게 고이거나 머무름 없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케줄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몸도 지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으니 나를 찾아줬겠지 하는 마음에 힘든지 모르고 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서 저를 찾는 데는 딱 스케줄표 봐가지고 스케줄만 비어있으면 다 간다고 해요. 명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그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은 보물도 금은보화도 아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은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 명인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숙명이고 운명이다. 해물석박지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를 기본으로 갖은 채소, 거기에 더해 해산물을 넣어 담근 김치다. 해물석박지는요, 말 단어 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섞어서 만든 김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추, 무,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던 모든 재료들을 다 넣고 섞은 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젓갈, 그다음에 갖은 양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특히 젓갈 말고도 해산물을 이용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해산물의 감칠맛이 해물석박지의 핵심. 해산물, 그러니까 생선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굉장히 그 풍부한 감칠맛을 내거든요. 거기에 고추도 들어가고, 고추가 들으니까 이렇게 매콤한 그런 맛도 있으면서 해산물의 매운맛도 잡아주기도 하고, 맛의 파노라마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고급 김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전에는 접대용, 손님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의 술안주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반찬으로 먹는 김치를 넘어가서 요즘으로 보면 어떤 요리 형태의 음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치를 넘어 요리의 수준이라 평가받는 특별한 김치, 해물석박지. 이하연 명인이 21세기에 다시 되살린 해물석박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까?
김치의 기본이 되는 배추와 무 외에 해물석박지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간다. 전복, 소라, 낙지 등 신선한 해산물과 김치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채소도 들어가는데 특히 동과는 지금은 보기 힘든 귀한 재료. 배추는 밑동에 칼집을 내준 후 손으로 나누어야 배춧잎이 칼로 부서지지 않는데 배추는 4쪽으로 나누어 소금에 절여 놓는다. 배추절임은 김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아삭하면서도 흐물거리지 않는 독특한 식감이 생기도록 적당하게 절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추 절였고 뭘 주나요? 저거 절마시고 가다고 미나리하고 배추와 무를 포함해 해물 석박지에 들어가는 모든 채소는 소금에 절이는데 이하연 명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배추의 식감을 좌우하는 소금. 간수를 뺀 천일염 중에서도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지 않은 염전에서 수확한 토판염을 사용한다. 다른 채소처럼 오이도 소금에 절여서 오이지 형태로 김치에 들어가는데 가지의 경우 예전엔 늦여름에만 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사용했다. 해물 석박지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낯선 재료는 동과. 고문원의 제조법에 동과가 포함된 것은 조선시대에 즐겨 먹던 재료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의 재배하고 있지 않아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하연 명인은 해물 석박지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동과를 사용해왔다. 동과 역시 크게 썰어서 다른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여둔다. 동과라고 하는 거는 참외, 오이하고 비슷하게 과류라고 해서 가운데에 씨가 약간 있고 바깥이 박처럼 오이 살과 같은 그런 살로 이루어진 그 품종 부류인데 동화는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박보다 훨씬 커서 그 안에 살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하나만 열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식재료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후에 채소 품종이 많이 개량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중국 같은 데서는 여전히 많이 먹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여 살린 채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이거를 밀가루가 싹 제거해줘요. 그래서 밀가루로 좀 헐줌을 해줘요. 해산물은 무엇보다 비릿함을 잡아주는 것이 관건. 여기다 소금까지 조금 더 주면 훨씬 더 잘 포송포송해지거든요. 그래야 비린맛도 없고 그래요. 그를 위해 해산물은 살짝 데쳐 사용한다. 전복은 아까 손질해 놓은 거예요. 명인만의 비법 중 하나는 감초를 우린 물에 데쳐내는 것. 바로 빼주세요. 이렇게 감초를 사용할 경우 잡내도 잡고 맛도 담백해진다. 소라는 15분간 삶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해산물과는 달리 소라는 오래 삶아주고 전복의 경우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장을 제거해준다. 전복은 만드실 때 입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장과 잎을 모두 제거한 전복도 살짝 데치고 밀가루와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둔 낙지도 감초 우린 물에 살짝 담갔다 건져낸다. 이하연 명인의 어머니는 해산물 김치를 담글 때 생물 그대로 넣었다고 전해지는데 명인의 경우 모든 해산물을 살짝 데쳐 사용한다. 이렇게 각각의 해산물은 가장 탱글하고 맛있는 식감을 지닐 정도로 익혀 준비한다. 살짝 그게 팔팔 끓는 물에 감초를 넣고 싹 넣었다가만 빼거든요. 그래서 그 해산물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세균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사멸을 시키죠.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해물석박지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비린 맛 때문에. 근데 이거 한번 감초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면은 그런 비린 맛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게 좀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해물 석박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국물을 따로 넣는다는 것. 이게 조기, 밴댕이, 황석어 이런 것들을 하룻밤 재워놓은 거예요. 이를 위해 국물을 따로 만들어 두는데 국물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젓국. 황석어젓은 제철인 봄에 구매해 미리 담가서 숙성시켜두면 잘 삭아서 김장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하연 명인의 경우 이런 젓국을 기반으로 새우액젓과 소금, 그리고 마늘, 생강 등을 넣어 적당히 간을 해놓는다. 국물 양념에 색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도 넣어주는데 깔끔한 국물을 만들기 위해 체에 받쳐 풀어준다. 이렇게 해놓으면 소금이 녹고 양념이 이제 이렇게 마늘이랑 이 맛이 우러나게 좀 뒀다가 김칫소는 배추 사이에 들어가 김치의 맛을 내는 양념. 해물 석박지 역시 배추에 넣을 소를 준비한다. 시원한 단맛을 내기 위해 배는 얇게 채 썰어 넣어준다. 모양새가 정갈해질 수 있도록 갓과 쪽파, 미나리 모두 2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준다. 갓과 미나리는 톡 쏘는 맛과 독특한 향이 있어 국물이 있는 김치에 반드시 넣어주는데 맛뿐만 아니라 김치가 빨리 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다. 미리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해산물도 김칫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갓이나 쪽파 크기로 썰어준다.
모든 채소와 해산물을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해 두었으면 이제 소의 맛을 낼 갖은 양념을 넣어 버무려 준다. 고추는 건고추를 물에 불려 김치 담기 전 바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이 좋은데 고추씨가 있는 건고추를 많이 사용할 경우 텁텁해질 수 있어 고춧가루와 반반씩 섞어서 쓰면 가장 맛이 좋다. 나중에 미리 만들어둔 국물을 붓기 때문에 김칫소의 간은 새우젓과 소금으로만 해준다. 김칫소가 다 준비됐으면 이제 절여둔 채소를 손질할 차례. 절인 무는 반을 가르고 칼로 여러 번 저며서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손질한다. 이제 파하고 갓하고 미나리를 이렇게 감아서 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켜켜이 넣어주는 거예요. 맛이 틀려요. 아무래도 동과예요. 동과를 껍질째 썰어서 절여놨거든요. 한 7% 정도의 염도에 절여요. 이렇게 양념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추에 김칫소를 넣는 것은 통배추 김치를 만들 때와 거의 같다. 이제 많이 결구된 품종 개량이 그동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커지고 결구되고 옛날에는 얼갈이 배추 같은 형태의 배추였는데 이제 이렇게 배춧잎 사이사이에 김칫소를 넣어주는데 이때 김칫소의 양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이런 석박지 부재료 들어가지 않아도 이 상태로도 엄청 익으면 맛있어요. 이 상태로. 배추 대비 김칫소의 비율이 20%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너무 양념이 많을 경우 발효되면서 생기는 김치 고유의 맛이 오히려 상쇄되기 때문이다. 주황아리를 한 거예요. 미리 깨끗하게 준비해둔 항아리의 바닥에 물을 깔고 그 위에 소를 채운 배추를 넣은 후 동과 오이, 가지와 같이 미리 절여서 손질해둔 채소들을 깔아준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계속 한 켜씩 차곡차곡 쌓으며 채워주는데 무와 함께 미리 절여둔 갓과 미나리, 쪽파 역시 타래를 지어 함께 넣어준다. 예, 꼭꼭 눌러가면서 이제 하고 겉잎도 잘 덮어줘야 돼요. 예, 잘 덮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부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 국물은 제가 국물김치 담가 보면 하루 정도 있다가 국물을 부으면 좋아요. 모든 재료를 다 넣은 후에는 꾹꾹 눌러 최대한 공기를 빼주고 배추의 겉잎을 떼어 잘 덮어준다. 자, 이거는 이제 국물 가시라던가 아니면
미나리 파 같은 경우도 별도로 타레를 지어서 따로 국물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시 들어갔을 때 국물이 훨씬 더 톡 쏘는 맛이 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명희님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준비해 두었던 국물을 부어줄 차례. 덮어둔 배추 겉잎 위로 국물이 올라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국물을 충분히 부어주는데, 해물 석박지의 경우 일반 통배추 김치에 비해 국물의 양이 넉넉하도록 완성한다. 됐어요. 이렇게 국물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하면 돼요. 과거에는 김치를 담고 나서 한 2, 3일? 추운 지역에는 3, 4일 뒤에 다시 국물을 만들어서 붓는 게 일반적인 제조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유산균이 생성이 되면서 조금 더 골고루 많이 생성되려면 그러니까 물을 좀 부어줘야지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후가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담는 그런 이상 발효 같은 걸 조금 많이 제어할 수 있고 하면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물을 부어서 만드는 김치법이 이제 아직 재현되고 살아있다는, 계승할 수 있다는 데서 조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물까지 모두 부었으면 남은 것은 김치를 잘 봉해주는 것. 옛 방식의 경우 뚜껑을 덮기 전 대나무 잎으로 한 겹 덮어주는 것인데, 이때 대나무 잎은 김치의 이상 발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물 석박지는 오래 두고 먹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후 차게 10일 정도 숙성시켜 바로 먹는다. 맛있게 익어라.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쉽게 변질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땅 속에 묻고는 했는데 완전히 겨울철 내내 완전히 그 추운 날이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댄잎이에요. 댄잎으로 위를 덮어주고 나면 처음에 그 이상한 잡균들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김치가 훨씬 제대로 잘 익을 수 있는 조건을 초기에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댄나무를 넣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솔가지를 넣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방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에다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세를 떨쳤던 고급 김치 해물 석박지. 명인의 노력으로 이제 그 오랜 전통은 다시금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옛날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100%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조금씩 진화되고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제조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양념의 맛이 아닌 발효가 잘 돼서 나는 맛이 훨씬 더 강한 게 과거의 김치 맛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하명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재료 본연의 맛과 그 재료가 잘 삭아서 발효됐을 때 나는 맛을 추구를 하시고 그 맛을 복원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지금 이 해물 석박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런 김치의 제조법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든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 익산의 웅포.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중요한 항구였다. 네, 여기예요, 여기. 여기 금강 하구 쪽이거든요.
강 건너는 충청도 서천군이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장항제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항이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오면 여기 강경 가는 길목인데 여기가 군산에서 강경 중간 웅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먹을거리는 그래도 꽤 풍부했는데 일제시대 때 수탈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제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까지는 조금 다들 그냥 어렵게 살던 그런 지역. 하지만 젓갈을 담그는 지역에서 김치가 맛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젓갈이 풍부해 김치가 맛있었던 포구마을. 이하연 명인의 고향이자 해산물 김치가 생겨나고 번성한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 어머니가 김치에 해산물을 많이 접목시켜서 담갔던 이유는 포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웅포라는 포구, 배가 들어오는, 그래도 배 중에서도 생선배가 들어오는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아버님의 그 문화예술적 일을 하시니까 집에 손님이 많으셔서 접견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하나 담가도 좀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아마 해산물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산물이 들어갔던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그 젓갈이 김치에 들어간 최초의 기록은 1400년대 기록상으로는 나오지만 사실은 동물 역시 소금에 절여서 먹은 그런 젓갈이라는 거는 고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채소와 동물성 젓갈이 만나서 만들어진 음식은 이전부터 있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주를 채소로 하고 워낙에 젓갈이 귀했기 때문에 소량의 젓갈을 넣으면서 굉장히 최적의 김치의 레시피가 이제 탄생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18세기 후반 정도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그때부터 젓갈의 종류도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해물석박지가 가장 유행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연 명인님의 고향이 웅포인데 그 금강 지역이 과거에 조기나 이런 황석어, 새우 이런 걸 잡으면 배를 통해서 내륙까지 이동하는 주요 통로였어요. 그래서 여기 웅포하고 바로 위쪽에 있는 한산,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강경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그 해물의 집산지였는데, 금강을 따라 웅포, 한산, 강경까지 이어졌던 해물의 집산지. 그중 한산은 웅포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 있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한산이 조선시대 석박지로 이름을 떨친 곳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실학자 서유구가 쓴 백과사전 임원경제지를 보면 한산시장의 대표 상품 중에 석박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의 명물로 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근의 웅포를 넘나들고 한양까지 팔려나갔던 한산 석박지의 전국적인 유명세는 1800년대 문인인 김리어의 시집 만선 와인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물석박지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규합총서에도 한산의 석박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김여라고 해서 그 1800년대에 문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음식에 관련된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그 사람이 남긴 가지와 동화로 만든 석박지가 있어요. 오늘 그 재현했던 해물석박지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 석박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젓갈과 함께 만든 석박지를 소개하면서 그 한산의 석박지가 전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석박지 맛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 자체의 석박지가 이미 조선시대부터 전국으로 유명세를 탈 만큼 대단했었고요.
그리고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 해군 장교로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조지 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삼남지방 충청도랑 경상도, 전라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남긴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강경, 익산 그 지역에서 현감한테 받은 상차림을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이제 일기에다가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도 김치가 선명하게 기록에 쓰여 있어요. 그만큼 인상적인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싱싱한 해산물과 젓갈을 듬뿍 넣은 김치를 언제든 맛볼 수 있었던 곳.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생 해산물을 쓸 수 있다는 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빠른 시간에 내 집 부엌에 갖다 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파워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다만 그 금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바로 구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먹기 힘들었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장에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으니까 어떤 자연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하연 명인에게도 그 기억과 경험은 축복이었는데, 특별한 김치 석박지는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을까? 1800년대 초 빙어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에는 해물 석박지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소개한 석박지의 조리법을 보면 채소류와 해산물이 다양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근대기까지 저술된 기록들을 보면 규합총서 때의 해물 석박지 조리법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19세기부터 김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는다. 1800년대 한 중반 정도 들어와서 통배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확산이 되면서 배추와 젓갈과 그다음에 고추가 또 남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세 가지가 다 만나면서 김치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자칫 비린 맛이 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고추가 들어가면서 이 젓갈의 비린 맛을 또 상쇄해 줄 수 있어서 젓갈의 사용과 고추의 사용이 동시에 거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김치의 레시피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젓갈, 그 다음에 고추가 들어간 김치 양념, 배추까지 다 어우러져 합체된 것이 한 19세기 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통배추 김치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해물 석박지는 100년 이상 중요한 위상을 지녔던 김치였다. 이전의 김치는 대부분 소금이나 소금물에다가 절여서 만든 단순히,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근 김치였어요. 그러다가 젓갈과 함께 여러 가지 양념이 버무려진 음식, 김치로 탄생을 했다는 점에서 김치의 변천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비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김치에 있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플렉스를 한 김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문화로 또 양반가라든지 이런 궁중이라든지 이런 데서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김치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음식으로 꼽혔던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런 흔적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 계급사회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사라지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거치면서 사실은 잘 보존이 안 됐던 김치인데, 다시 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존하고 다시 재현을 해놨다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을 거쳐 명인의 손끝으로 되살아난 해물 석박지. 다시 이어진 전통은 이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채비를 하고 있다.
벨기에 나뮤르. 이곳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 유서 깊은 고성을 품은 도시인데 이곳 고성 안에는 벨기에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왕궁의 셰프를 교육하는 명성 높은 요리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곳의 학생들이 오늘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김치. 그리고 이 김치를 가르치는 이는 바로 이하연 명인이다. 토마토하고요, 미니 양배추, 이제 유럽 쪽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하고 섞어서 자작자작한 국물김치 담그려고요. 맛으로 소통하는 한식 수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한 자리. 이하연 명인은 요리학교에서의 수업과 더불어 K푸드의 높아지는 위상에 발맞춰 한국의 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하연 선생님의 김치를 한국적인 전통적인 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야채 종류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모던하고 아주 새로운 스타일로의 김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말하자면 전시를 하는 거를 임무가 제 일이었어요. 너무나 또렷한 눈으로 너무 흥미진진하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김치라는 그 하나의 그 음식물을 향해서 너무 열정적인 눈빛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김치를 직접 한국에서 담가서 가져올 만큼 이하연 명인이 열정을 쏟은 이유. 그것은 한국 김치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김치가 배추김치만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담그는 사람에 따라서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김치 맛이 있고, 그리고 지역이나 계절이나 재료나 여러 가지 계층, 그다음에 사찰, 궁중, 양반가, 일반, 선 이렇게 해서 그 다양성이 여러 장르가 있다는 거를 김치 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줬거든요. 한국의 김치를 이용한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김치 맛에 스며드는 벨기에 학생들. Est-ce que c'est bon? Ah oui, super bon. C'est un peu spécial avec le kimchi, c'est un goût qu'on n'a pas l'habitude de goûter. C'est comme la choucroute un peu, mais plus léger et plus piquant. Mais une fois qu'on est habitué, c'est super bon et puis c'est super bon pour la santé. 제가 놀랬던 건 김치찌개를 어제 했거든요. 2그릇씩 먹었어요. 밥을 2공기 먹었어요. 여기는 빵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김치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유럽 전역에 김치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조리학교잖아요. 조리학교에서 하는 음식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잘 먹는다는 거는 또 다음에 또 먹고 싶어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김치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영원히 자기가 조리학교에 다니면서 접했던 김치를 잊지 못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세계화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고 우리들이 먼저 알려주고 우리들이 같이 먹고 같이 담그고 그런 거를 더 자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 번에 끝낼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맛의 교류. 그 진정한 세계화와 더불어 이하연 명인이 고민해오고 있는 것. 그것은 김치의 고급화인데 대량 생산과 수입산으로 인해 김치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말 김치가 산업화된 건 너무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 4, 50년 전에 먹었던 김치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하향 평준화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더 하향 평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논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보존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을 이어가기 위해 그녀는 연중 김치 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더 다양한 김치 제조법도 고민하고 있다. 해물 석박지도 전수하지만 다른 김치들도 적어도 레시피 10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치 명인 활동을 하려면 명인으로서 자기가 지정받은 것도 있지만 지정받지 않은 것도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포괄적으로.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식품 명인의 이름과 함께 책임감을 안겨준 해물 석박지 역시 숱한 고민과 연구 끝에 되살려낸 품격의 전통. 이제 그 전통의 맛을 어떻게 현재의 식탁에 올릴 것인지 그녀는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가고 있다. 통일된 맛을 내기 위해서 계량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산물이 몇 그램 들어가고 배추는 몇 킬로그램으로 절여서 어느 염도에 절여서 배추 절인 배추 그다음에 무 모든 것들을 계량화 시켜놔서 할 때마다 일정하게 그렇게 맛을 만들어놨고 해물석박지 주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게 국물김치고 어떻게 해서 그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기점이에요. 이걸 빨리 빠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건강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명인들이 해야 될 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가되 상품화 시키는 건 조금 더 간결하게 어떻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김치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새벽 시장을 누빈다.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여전히 발품을 파는 사람. 그녀는 멈춰서는 법이 없다. 저는 발효가 미생물이 하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생물이 잘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조자의 그 역량인데 그 발효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이 그게 고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어디서 배워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하고 그다음에 잘 발효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서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고 그다음에 그 재료를 모아서 지금의 어떤 날씨 조건이며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떻게 잘 좀 조절을 해서 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어떤 그런 성실함과 뭐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의 모든 총체가 바로 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김치를 제대로 담그고 제대로 먹도록 하겠다는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들을 그 제조법이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킴이죠, 지킴이. 전통 음식.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치 사업 시작할 때 그거였어요. 중국에서 김치 수입되는 거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열받아서. 예. 저건 아니지. 어떻게 밥상이, 우리 밥상이 김치까지 중국에 내죠? 그러니까 무슨 뭐 깨가 들어온다거나 양파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랬어요. 근데 김치라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김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이죠. 그냥 모든 거예요.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의 모든 거는 이 김치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 김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김치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김치를 담그는 것이 온 동네 축제였던 때가 있었다. 그 든든하고 행복한 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그녀의 김치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